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수원의 독서실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예전에 겪었던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한 건물 안에 독서실이랑 저희 집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독서실은 3층이고 저희 집은 4층이에요. 가끔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어디 가시면 제가 독서실을 잠시 관리하곤 하는데요. 저희 독서실은 1시에 맞춰서 2시까지 청소를 해요. 엄마가 새벽에 자는데 불러서 맨날 청소시켰죠.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8월 6일이었는데요. 그때 엄청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말이었는데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때 엄마가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일이 있으셔서 제가 주말에 보기로 되었는데요. 독서실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독서실 신청하기 전에 입실과 퇴실할 때 번호 치는 번호판이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사람이 없어도 그것만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독서실을 신청할까봐 옆에 벨을 설치해놔서 그걸 누르면 저희 집에 있는 인터폰으로 울려서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하곤 했죠.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사람들도 많이 안 왔고 카운터를 혼자 보는 게 너무 지루해서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잘 안 봤는데 대략 10시 반 정도에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인데 누가 신청하려고 왔구나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갔나 하고 카운터에 1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보게 되었죠. 컴퓨터에는 지금 입실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칸으로 나와서 입실에 있으면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고 아니면 꺼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칸을 보니까 1열람실에 3명, 3열람실에 2명, 총 5명만 입실하고 있더라고요.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정말 사람이 적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려면 12시 정도 되어야 했죠. 그래서 입실에 있는 사람들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금방 갈 것 같아서 오늘 일찍 독서실 문을 닫고 자려고 했어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집에 올라가서 TV 보다가 잠시 깜박 잠이 들었는데 종소리가 또 울려서 깼는데요. 그때가 11시 5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내려갔어요. 한 여학생이 날짜 연장한다고 해달래요. 그래서 연장하고 또 10분 정도 앉아있는데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보통 12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요. 진짜 열공하시는 분들 빼고는 전부 나가셨죠. 컴퓨터 화면을 보니까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방 나올 것 같기에 빨리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야지 하고 카운터에서 폰을 만지고 노는데 기다리기에 너무 지친 저는 자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열람실 가서 번호를 봤더니 불이 켜져 있었고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네 하고 계속 카운터에서 폰을 만지고 놀다가 시간이 12시 30분 정도 되었죠. 근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1시 전에 문 닫고 올라가서 잘랬더만 1시까지 있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올라갔죠. 그리고 집에 있는데 5분 있다가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신청하러 오지도 않고 아까 남아있는 학생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는데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직도 퇴실을 안 했더군요. 간혹 퇴실 버튼 안 누르고 가는 애들이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또 열람실 문을 열었죠.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몸이 굳은 것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 공부할 때 보면 엎드려서 하거나 약간씩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던데 얘는 무슨 공부를 하는데 부동자세로 딱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참 잘하나 보네 하고 다시 조금 있다가 집에 올라갔는데 문을 열려고 할 때 집안에서 또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갔죠. 역시 아무도 없었고요. 그 애도 여전히 입실 중이었어요. 슬슬 짜증도 났는데 겁이 더 나더군요. 왜 계속 저런 장난을 누가 치는지. 이번엔 안 올라가고 계단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집에서 종소리가 울려서 계단까지 들렸어요. 바로 문 열고 카운터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기도 해서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파란색 불빛이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퇴실되려면 제가 강제적으로 컴퓨터에서 퇴실 버튼을 누르거나 입실한 사람이 그 번호판에 비밀번호 입력 후 퇴실을 눌려야만 퇴실이 뜨는데 갑자기 파란 불빛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꺼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갔나 하고 확인하려고 그 열람실을 갔는데 웃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여니깐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래서 갔나 보네. 가면서 좀 눌렀나 보네. 하고 문 닫고 카운터로 나오려는데 18번 자리에서 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우산이었던 거예요. 색은 검정색인데 그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불은 다 꺼져 있었는데 18번 좌석에 누가 부동자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부동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제가 불도 꺼져 있기 때문에 못 봤을 텐데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다리만 엄청 빠르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집에 올라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독서실 문은 닫아야 되는데 남학생이 불도 다 꺼지고 퇴실도 했으면서 안 나가고 저리 앉아 있는지 잠드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무섭다고. 근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잠든 모양이니깐 가서 끝났다 하고 나가라고 말하래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깐 그나마 또 안심이 돼서 진정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호출 종소리가 또 울리는 겁니다.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다 잠그고 TV도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1분 간격으로 계속 삐삐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왔죠. 그러다가 한 1시 15분 정도가 되어서 문 닫아야 하는데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계속 소리가 울렸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왜 그러냐고 하니깐 할 말 없이 울면서 그냥 와달라고 했고 경찰이 와서 겨우 내려가서 독서실 불 다 켜고 살펴봤는데 18번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우산도 없더군요. 경찰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독서실 문을 잠글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했죠. 청소도 못하고 바로 문을 잠그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엄마도 경찰까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아침 일찍 왔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18번 자리는 7월 29일부터 빈자리였답니다. 18번 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학생은 누구고 벨소리를 계속 누른 사람은 누군 걸까요?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믿지도 않네요. 엄마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래요. 독서실에 사람 안 온다고. 정말 헛것을 본 것도 아닌데 제가 본 건 뭐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머니가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밤에 청소를 하다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이다. 비가 많이 온 어느 주말 엄마가 외출해 독서실 관리를 맡게 된 날. 밤 늦게 학생 하나가 퇴실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벨소리에 여러 번 확인하러 갔지만 학생은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고 나중에는 사라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함께 독서실을 살펴보았으나 학생도 우산도 없었으며 그 자리는 한 달 넘게 빈 자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더러운 저주. 21살 생일이 지나고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다. 언제나 군대는 아직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나에게 그 통지서는 참으로 절망 그 자체였다. 남들 다 가는 군대니까 그냥 다녀오자라는 생각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탈영병 사건, 그리고 자살 사건들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사지 멀쩡하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니 가야지. 그리고 다음 달 신검을 받고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왔다. 아버지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안도하셨다. 몸도 약하고 항상 감기를 달고 사는 나를 보며 군대나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이 가고 싶어도 가보진 못한 곳에 나라도 갈 수 있어 좋아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냥 그랬다. 주변에서 해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지만 딱히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다. 내가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거니까. 특별할 것도 없었다. 신검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시 쉬다가 똑같이 편의점 알바를 하러 나가고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대충 끼니를 때우고 샤워를 하고 휴대폰을 보다 잠드는 일상 그대로였다. 내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신체 검사도 받고 이제 군대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나 하는 오묘한 기분만 나를 감싸고 돌 뿐.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어떤 이들은 퇴근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가고 나도 집으로 돌아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함없다. 나 혼자만 잡생각에 잠겨 있을 뿐. 나는 친구를 사귈 때 많은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는 성격이다. 소유욕이 강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오직 한두 명만 곁에 두고 그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다른 친구들과 놀거나 하면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들곤 했었다. 하지만 내 곁에 둔 친구들만큼은 진실로 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때까지만 했어도 말이다. 담뱃값으로 남겨둔 돈이지만 친구가 차비가 없어 내 돈을 쪼개 친구를 편하게 집에 보내줬고 2살 터울인 남자친구와 연애 중 실수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인가 더 늦기 전에 중절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다고 했던 그날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물질적 도움밖엔 없었다.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나는 진실로 대했었다. 남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너를 흉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는 꿋꿋하게 너답게 일어서서 그냥 평소처럼 살았으면 한다고 했던 그 말까지도 진심이었다. 그 친구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다. 오죽했으면 방위까지 계산해서 매일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물까지 떠다 놓은 채 빌면서 절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라면 본인이 신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함부로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는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빙의가 될 수도 있고 흔히 선무당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잡기가 영접되어 무속인처럼 앞날을 내다보고 속내를 꿰뚫어보는 행색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귀신들이 들려주는 말들이 결국엔 대가를 요구하는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믿지 않았다. 아무런 목적 없이 비는 것이 아니라 조왕신을 모시는 행위라고 했다.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행동이었다. 그 친구는 마치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기운이나 힘을 실어줄 거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나쁠 것도 없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라도 그 친구의 그런 행동들을 받아들이려 했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인정을 하고 싶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 분식집에 들러 김밥과 떡볶이 등 요깃거리를 사서 집에 돌아왔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버지는 내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시고 방에 들어가 주무셨다.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나로서 아버지에게 참 감사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주무실 시간이 훌쩍 지났을 테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셨다. 그리곤 이제 오냐며 고생했다면서 밥 챙겨 먹고 쉬라는 말씀을 언제나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항상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날도 다를 것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옆으로 돌아 누워 한창 공포 이야기를 즐겨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손가락 마디마디 뼈에서 나는 소리처럼 그 소리가 들려왔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처럼 뒤를 돌아보고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휴대폰을 만지던 손가락이 멈추고 눈만 깜빡거릴 뿐 오직 정적 속에서 뒤를 돌아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 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듣고 얼른 뒤로 돌아봤으나 역시 아무것도 없다. 뭐지? 분명 들렸는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일으켜 소파를 등받이 삼아 앉았다. 우선은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거실 전체를 내 시야에 두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다. 그리곤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지금 누워서 공포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자 친구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너네 집 주변에 혹시 하천이나 우물 같은 거 있니? 아직 우리 집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터라 집 주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다리 밑에 하천이 있다고 답했다. 지금부터 귀신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야. 그리고 귀신은 물가를 좋아하거든.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 앞에 계란을 깨트려 놓고 소금을 뿌려. 그럼 좀 나을 거야. 내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줬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보시면 이게 뭐냐고 여쭤보실 텐데 딱히 대답할 말이 없지 않은가. 혹시 다른 방법은 없어?
라고 묻자 단호하게 없다라고 답장이 왔다. 내가 알던 친구는 이렇게 선을 긋는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본인 나름 자부심을 갖는 친구이기에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겨버렸다. 지금 내가 좀 바쁘거든. 내일 얘기하자. 그 말을 끝으로 그날 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평소와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긴 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하루하루 점점 사람이 변해갔다. 어느 날에는 저주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흉가 체험 카페에 가입해서 실제로 흉가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했었다. 워낙 겁이 없기도 했지만 그런 영적인 행동들이 자신의 기운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려니 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급격히 연락이 끊겨버렸다. 말도 없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꿨다. 사회와 단절을 하려는 걸까 싶었지만 다시 연락이 오겠지 했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입대를 했다. 하필 당시 추석이 끼는 바람에 5주 훈련에서 7주로 늘어났던 기억이 있다. 아주 고되고 힘든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들어와 드디어 사회를 나가게 되던 100일 휴가. 마냥 신이 나서 무얼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하며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당장 군복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으로 환복을 한 뒤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메신저에 접속했다. 누가 접속해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문득 학창시절 알고 지내던 동생이 대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그 친구를 언급하길래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언니한테 연락했었잖아.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났다고. 사실 그때 우리 분신사바 같은 거 하고 있었거든. 그때 언니한테 연락해서 우두둑 소리 났다고 그랬었잖아. 혹시라도 언니랑 연락 닿아도 얘기하진 말고. 그때 사실 오빠 사진을 가지고 저주했었어. 제일 만만하다면서 얘로 해보자고. 난 진짜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언니가 계속 시작한 건 끝내야 된다면서 그랬단 말야. 사실 저준이 분신사바니 애들 장난쯤으로 여겼던 나였지만 그 친구가 했던 짓이라면 사실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배신감이 들었다. 실제로 그 친구는 타로카드에 피를 먹여서 점괘의 정확도를 높이고 카드 자체를 자신에게 결속시키는 행위라며 검붉게 물든 카드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나를 시험 삼아 저주를 했다. 이 친구의 말이 믿기진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거짓말이라곤 한 번도 치지 않던 동생이고 클럽 활동할 때 같이 사물놀이 반에서 어울렸던 친구인지라 나는 그 친구를 잘 알았다. 그런 추잡한 말로 이간질 시킬 애는 아니라는 것을. 상 위에 촛불 5개를 놓고 오빠 사진을 가운데에다가 칼로 찍어놓고 막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우면서 마지막에는 빨간 실로 오빠 사진을 묶어서 태웠어. 근데 있지. 언니가 그랬단 말이야. 저주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거 한 뒤로 자꾸 내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져. 당사자인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듯 보였다. 그 심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애써 상황을 무마시켜보려 했다. 너 그런 거 믿어. 다 구라야 그거. 애들도 아니고 무슨 저주냐.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빠 이거 진짜라니까. 그리고 더 심한 일 생길까봐 진짜 무서워. 나는 그냥 사과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미안해 정말로. 그리고 바로 메신저를 종료해버렸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저주를 할 생각을 하냐고 만나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디서 이 친구를 찾을까 하면서 거의 반 포기를 해버렸다. 찾아서 따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진실로 대한 게 잘못이겠거니 하며 그냥 쿨하게 지나가자고 마음먹었다. 상병 진급 체력 검정을 할 때 계속해서 두통이 있었다. 그냥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새벽에 구토를 하고 피부 발진에 열이 39도까지 올라 바로 후송을 갔지만 증상은 식중독 같은데 검사상에선 아무런 이상이 없다. 왜 열이 나는지 모르겠다. 2주 동안 군병원에서 MRI와 CT 등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지만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분명 증상은 식중독인데 이상하다고. 하지만 나는 알 것만 같았다. 내가 왜 아픈 건지. 약 2주간의 군 병원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자대로 복귀했을 때 그날 버스 안에서 생각했다. 너를 떠올리며
너도 나만큼 아프길 바래. 저주라는 것은 결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세 번째 이야기, 고시태. 내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곁을 떠나 나와 같이 살던 누나는 외국으로 떠났다. 외국인인 매형의 비자와 결혼 문제 때문에 간다고 했다. 내가 얹혀 살았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이겠다. 누나는 새엄마의 구박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며 진즉 혼자 독립을 해서 원룸을 구해 살고 있었고, 내가 18살이 되던 때 새엄마가 내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어릴 적 친엄마를 생각하며 써놓은 편지를 몰래 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 여긴 감시받는 교도소지 집이 아니라며 뛰쳐나와 누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다음날 누나 집으로 찾아와 내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그냥 누나 집에서 지내라. 가뜩이나 여자애 혼자 있는 집이라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냥 너도 여기서 지내. 얼마 지나지 않아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나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그 집은 계약이 끝났고, 나는 이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는데 집에서 지원을 해줄 리는 없고, 그렇다고 20살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하지 한참 고민하던 찰나, 집 바로 맞은편의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에 곁 눈질로만 보고 그냥 지나쳤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시설 고시텔 월 10만원 식사 김치 제공. 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월 10만원의 식사까지 제공을 해준다니 완전 하숙집인데. 곧장 종이에 붙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고시텔 원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안 그래도 딱 좋은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당장에 잠잘 곳도 없는데 찬밥 가릴 신세겠냐며 단걸음에 고시텔로 찾아갔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시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우중충한데다가 고시텔 내부는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온갖 냄새가 나면서 부엌이라고 보여준 곳을 들어가자 청소를 얼마나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벽지에 곰팡이와 지저분한 가스레인지가 눈에 띄었다. 참 특이한 건 그래도 방은 정말 깨끗했다는 것이다. 창문은 없지만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깨끗했기에 이 돈으로 또 어딜 가서 구하겠냐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다. 그런데 문득 원장이 내게 말했다. 저기 그런데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셔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학생이 이해해줘요. 공부하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기에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날 내 짐을 모두 옮기고 낯선 방에서의 밤이 시작됐다. 그런데 원장 말대로 진짜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순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내 짐을 정리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원장인가 싶어 뒤로 돌아 문을 열었지만 바깥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오늘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인상이 참 선해 보였다. 한겨울인데도 고작 내복에 털조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무엇을 그리 바리바리 들고 계신 건지 한참을 내게 고시원 얘기를 해주시다가 대뜸 손에 들고 계신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밥도 못 먹었을 건데 이거 먹어요. 젊을 때 많이 먹어둬야 해요.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곧 죽을 거라 안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귤 한 봉지와 고추장찌개 그리고 파전을 주셨다. 애써 괜찮다며 할머님 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양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나는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내 받아들었다.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할머니는 꾸준히 내 방문을 톡톡 두드리시면서 춥지 않냐며 붕어빵과 여러 과일들을 나눠주곤 하셨는데, 하루는 알바를 하고 방에 돌아와 잠깐 누워 있을 때였다. 오늘은 할머니께서 조용하시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소리가 들렸다. 불도 안 켜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옆방의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처음엔 조금씩 훌쩍이시더니 이내 눈물을 쏟으시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대충 엄마 좀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라는 말이 오가는 것을 보면 자제분이 계신가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혼자 어떻게 이런 곳에 모셔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에서만 봐오던 현대판 고래장이 따로 없구나 하며 씁쓸한 마음에 담배를 하나 물고 밖으로 나가자
그곳엔 고시태 원장도 앉아 있었다. 우린 서로 인사를 하며 원장 앞 의자에 털썩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문득 원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내게 물었다. 옆방 할머니 좀 많이 시끄럽지? 이렇게 묻자 나는 대답했다. 신경 쓰일 정도로 시끄럽진 않아요. 그냥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자 원장은 고시태 입구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의자를 내 쪽으로 끌어와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다. 사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늙으니 냄새난다고 요양원에 보내자 그랬대. 근데 요양원이 한두 푼 들어. 아들이 글쎄 조용한데 가서 살라고 여기다 보내놨대. 저 할머니가 여기서 4년 살았거든. 근데 딱 한 번 봤어. 뭐 서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돈 몇만 원 주고 바로 가더라니까.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원장에게 물었다. 그럼 밤마다 그 아들분이랑 통화하시나 봐요? 조심스레 꺼내보았다. 무슨 대화를 하길래 그리 서럽게 우시는 건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 엄마가 그렇게 밉냐. 그러고 있지. 아들은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더래. 그러다가 이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우린 대화를 마쳤다. 할머니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어쩌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원장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옆방에서 할머니 우는 소리가 들릴 때면 또 아들이랑 통화하셨구나 하는 예감이 들곤 했다. 그렇다고 방에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화 상대라도 되어드릴까 했지만 주제넘는 행동 같았다. 하지만 나도 결국 사람인지라 할머니의 그런 마음도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 나를 그렇게도 챙겨주시는 할머니께 무엇 하나 도와드린 것이 없었다. 아니, 도와드릴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꼬박 일해서 얼추 200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제 원룸으로라도 갈 수 있구나. 드디어 고시원을 탈출하는구나 하던 그때 고시원에 들어온 지 딱 2년이 지나가던 그에 할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서 1층에 옮겨드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할머니께 물었다. 근데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자 할머니는 답했다. 그냥 이제 고시원 나가려고요. 아참, 나 학생 주려고 챙겨둔 거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채 한참을 뒤적거리시더니 이내 꺼내 보이신 건 네잎클로버가 들어있는 열쇠고리였다. 좋은 거 못해줘서 어떡하나. 네잎클로버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건데 나 항상 도와줬잖아요.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할 겸 가져가요.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일었다. 고시텔 복도나 바깥에서 나를 마주치면 언제나 존대를 해주시면서 항상 뭘 하나 더 못 챙겨주셔서 안달이신 분이 고시텔을 떠난다니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내가 끼고 있던 장갑과 목도리를 드리는 것뿐. 처음으로 할머니께 무언가 해드렸다. 날씨 아직 많이 추워요. 이건 저한테 항상 음식이랑 먹을 거 주셨으니까 보답으로 드릴게요. 버리지 말고 꼭 하세요. 절대 사양하실 줄만 알았던 할머니께선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 건지 내 앞에서 장갑과 목도리를 두르시고 세상 밝은 얼굴을 하시며 고마워요. 라고 한마디 하시곤 이내 짐을 바리바리 챙겨서 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쩜 그리도 처량한지 괜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아 고시텔로 올라오자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다가 옆방 할머니 마주쳤는데 이제 아드님 댁으로 가시나 봐요. 그러자 원장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더니 내게 말했다. 내 아들이었어봐 아주 그냥. 오늘이 방세 내는 날이잖아. 할머니랑 학생만 안 보냈더라고. 할머니 방세는 매달 아들이 보내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3달째 돈을 안 보낸 거야. 할머니도 그걸 아니까 오늘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대신 받아서 뭐 지들도 힘들다니 뭐라니. 그럴 거면 그냥 있게라도 해주든가.
원장은 주변을 힐끗 보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내가 올 겨울까지만 일하도 돈 안 받고 계시게 해드릴 테니까 말했는데 며느리가 됐다고 그냥 내보내래. 원장은 손해를 보면서도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결국 못된 아들 내외 덕에 그조차 날아가 버렸다. 그 일이 있고 딱 3개월 후 그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자기 엄마 여기 있냐고. 연락이 안 된다며. 아직 여기 계시냐고. 그 사람은 고시텔 앞에서 계속 전화기만 붙든 채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며 어린 아이처럼 울어대기 바빴다. 원장은 그 남자를 향해 말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내가 함부로는 말 안 할게요. 그러지 말았어야죠. 다 늙은 노인네가 여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올겨울이라도 내가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겠다니까. 본인들이 내보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고. 어머니 연락 안 돼서 미치겠는 그 감정도 당신들 몫이니까. 엄한데 와서 찾지 말고 가세요. 그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다가 가버렸다. 이후로 나도 고시텔을 나오고 이제는 그 고시텔도 문을 닫았다. 과연 아들은 할머니를 찾았을까? 날씨가 슬슬 추워지려고 하니까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얘기해본다.